상쾌한 가을음 새까만 코스염.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에서 한국사 수업을 진행하는 김정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세 번째 시간이죠. 초보 탈출 넘버원 빈출 용어 총정리 세 번째 조선시대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하나씩 지난 시간처럼 용어를 설명드리면서 시대를 같이 그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따라 보시면서 아, 이런 시대였구나 하고 머릿속에 딱딱 각인시키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좋죠? 갑시다. 자, 세 번째, 조선 유교 사회의 성립과 변화라고 되어 있네요. 조선은 어떤 사회? 유교 사회랍니다. 고려는 불교가 중심이었던 사회였는데 조선 들어오면서 유교가 새로운 정치 이념으로 들어왔다. 들어보셨어요? 우리 고려 말에 새로운 왕조를 세우자고 주도했던 세력들을 뭐라고 불렀더라? 새로 진출하여 열심히 공부하다가 정치하게 된 사람. 새로 진출하여 신진 사대부. 기억나세요? 좋아요. 그 사대부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조선이에요. 이 사대부, 제가 한자까지 이렇게 딱 써놨는데 한자 나오면 조금 거부감이 들죠. 사는 우리 공부하는 사람 그랬었고 장기할 왕 옆에 있는 사람. 그죠? 대부는 그 중에서 정치를 하게 되어 관직에 나아간 사람을 의미한다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대부는 공부 열심히 하고 정치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조선인데 다만 고려 말에 두 파로 갈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사대부지만 새로운 왕조를 세워야 되겠다. 고려는 끝났다. 그러면서 새롭게 새로운 길을 가고자 했던 사람들.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 바로 혁명파 사대부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한 세력들은 아니다. 그래도 고려가 500년 된 왕조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나라를 새로 세우냐? 아, 나라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없애는 게 어디 있어? 지금 대한민국 마음에 안 드니까 없애고 새로 세울까? 이상한다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고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갑시다 해가지고 온건파 사대부라고 불렀어요. 우리 아마 들어본 이름 있을 텐데 혁명파에는 누가 있을까? 우리 정도전이라든가 이런 분들 들어봤죠? 그리고 온건파에는 정몽주 유명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혁명파와 온건파를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조선을 세웠을까요? 고려가 계속 갔을까요? 세웠지. 따라서 혁명파가 승리했습니다. 이들은 이겼기 때문에 조선의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조선을 우리가 생각했던 그 유교대로 만들어봐야 되겠다 하셨겠죠. 그래서 이들은 열심히 공부하면서 정치를 준비했답니다. 자, 어디서 공부했을까요? 이들이 공부한 곳은 성균관이라는 곳입니다. 성균관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관에서 공부했다 하여 뭐라고 부를까? 관학파라고 불러요. 어렵지 않죠? 용어를 잘 기억하자는 얘기입니다. 혁명파 사대부들은 주로 나라에서 제공하는 국립교육기관인 성균관에서 공부했으니 관학파라고 부르자. 그들은 학문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정치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학문을 바탕으로 하는 거지만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치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세상을 경영하는 경세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경세론자라고도 불러요. 어렵지 않죠? 자, 혁명파는 관에서 공부했고 세상을 다스리는 데 관심이 많았구나. 이들을 관학파 경세론자라고 부르자. 됐어요? 자, 이들은 나중에 훈구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 이거 들어본 이름이죠. 이건 뭐 글쎄 관학파 경세 뭔지 모르겠는데 교과서에 있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훈구라는 거, 이거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름일 겁니다. 훈구는 누구냐? 조선시대를 쭉 관통하면서 되게 유명한 왕들이 몇 분 계세요. 이거 정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둥둥둥, 그 다음은 모르겠다. 그죠? 태정, 태세, 문단세 중에서 유명한 분 누구? 세종대왕, 만원짜리. 그죠? 세종대왕은 초기의 정치를 어느 정도 완성했던 분입니다. 그쯤 되니까 이제 다 완성이 됐어. 그래서 야, 태평성대구나 그러면서 아들한테 왕위를 딱 물줬는데 아들이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문종이 돌아가시면서 나이 어린 단종한테 네가 왕을 해라. 대신에 신하들을 불러 모은 거지. 내가 죽고 이 어린애가 왕이 됐으니 얘가 뭘 알겠니? 너희들이 좀 도와주기 바란다. 신하들이 알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신하들이 왕을 좌지우지하면서 정치하는 거에 못마땅하게 생각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 왕이 있는데 아니 아무리 어려도 그렇지 신하들이 왕을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서 불만을 품고 그럼 내가 왕을 해봐? 이런 분이 있었죠. 누굽니까? 그게 바로 세조였어요. 이 세조는 그래서 불법적으로, 그 당시 불법이죠 이게, 왕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오른 겁니다. 이거를 계유정난이라고 하는데 그 사건으로 왕이 오르자 많은 신하들이 생각을 한 거지. 저 세조가 잘한 걸까 못한 걸까? 자기 나이 어린 조카를 쫓아내고 왕이 오른 거는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왕권을 강화시키고 그 당시 전횡하던 신하들을 몰아낸 거는 그래도 할 만한 일인 것 같아.
라고 해서 두 파로 갈라지게 됐어요. 그 중에서 세조가 왕이 되는 것을 지지한 분들이 권력자가 되었겠죠. 그들은 세조가 왕이 될 때 공훈을 세운, 공훈이 있다는 뜻입니다. 군은 친구할 때 구자입니다. friend. 공훈이 있는 세력이다. 그래서 이거를 훈구라고 부르기로 해요. 훈구는 누구다? 세조가 왕이 될 때 도와준 사람들을 훈구라고 부르자 뿌리는 관악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들이 조선 초에 모든 정치를 주도하신 분들입니다.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까지 쭉 정치를 주도한 거는 전부 다 관악파들이었어요. 집현전 학사들 관악파입니다. 뭐 사육신, 생육신 다 관악파입니다. 아시겠죠? 반면에 이미 국초에 정치에 참여하지 못한 온건파의 후예들은 어디 있었을까? 다 집에 내려갔어요. 경상도, 전라도, 황해도 내려가서 지방에서 혼자 공부했습니다. 언젠가 때가 오겠지. 지금은 비록 내가 정계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공부하고 준비하다 보면 언젠가 불러 죽었지 뭐. 그러면서 집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들은 성균관에서 공부하지 못하고 집에서 혼자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 그들을 사학파라고 불러요. 어렵지 않죠? 혼자 했으니까 사학파. 이들은 세상을 다스리는 것도 관심이 있지만 지금 당장은 공부부터 해야 돼. 그래서 아무래도 세상을 다스리는 것보다는 공부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경학론자라고도 불러요. 자, 이들은 열심히 공부하면서 언젠간 우리 시대가 올 거야 했는데 시대가 안 오고 왕이 또 바뀌네. 난 죽었어. 그럼 우리 아들이 공부하겠지. 아들도 죽었어. 그 아들이 공부하겠지. 그러면서 대를 이어서 계속 공부만 했습니다. 동네에서 선생님을 딱 모시고 계속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직 정계에 진출하지 못했으니까 사라고 부르겠죠. 이 사들이 너무 숫자가 많아졌어요. 1대, 2대, 3대 가면서 점점 수가 많아져서 사들이 숲을 이뤘습니다. 뭐라고 부를까요? 사들의 숲, 사림이라고 부른다. 괜찮아요? 훈구는 관악파의 후예로서 세조의 집권에 참여했던 분들을 일컬으며 그들은 엄청난 공이 있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권력을 행사했던 분들이에요. 반면에 사림들은 지방에서 계속 공부만 하고 있다가 때를 기다리면서 언젠간 오겠지, 내 시대가 올 거야 그러면서 공부하다 죽고 그러면서 숲을 이룬 그 집단을 사림이라고 불러요. 자, 이들은 결국 나중에 권력을 잡습니다. 언제죠? 한 성종 때쯤부터 조금씩 올라가다가 임진왜란 쯤부터 이제 이들의 시대가 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꽤 오래 걸렸겠죠. 그 전에는 이제 훈구와 사림의 라이벌 시기였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자, 이렇게 관악파들이 정치를 주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킹, 왕이에요. 좋아. 뭐 혁명파도 좋고 온건파도 좋은데 야, 이 나라가 내 나라지 신하들 나라냐? 야, 왕의 나라야. 그러면서 왕의 입장에서는 뭔가 껄쩍지근한 게 이런 것들이. 왜 너희들이 정치를 주도하니? 내가 왕인데. 뭐 이러면서. 그래서 요 초창기에는 왕과 신하의 라이벌 구도, 대립 구도가 상당히 첨예하게 나타납니다. 자, 요거 하나 보실까요, 우리? 이게 조선의 통치 시스템 기본이에요. 크게 어렵진 않아요. 왕이 맨 위에 계시고요. 그 밑에는 들어봤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렇게 얘기하는 의정부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호, 예병, 형공 6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 인사부, 교육부, 재정경제부 이런 거겠죠. 그죠? 이 각 부의 장관들을 이조 판서 들어봤나? 호조 판서 뭐 이렇게 불러요. 이런 짱들이 다 계시고 그들을 총괄하는 의정부가 있고 그 밑에 왕이 있다는 얘기죠. 의정부는 말 그대로 정치를 논의하는 부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적인 시스템은 왕이 의정부를 통하여 육조를 통치하는 게 맞겠죠. 그죠? 이게 조선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앞서 말했던 왕들 중에서 이러면은 신하들의 힘이 너무 세죠. 난 싫어. 나는 왕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왕이 직접 육조를 통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이 직접 내가 내 맘대로 할 거야! 라면서 육조를 통치하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 요거를 육조직계제라고 부릅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왕이 육조를 직접 연결하는 제도, 육조직계제. 이렇게 하면 의정부는 할 일이 없어져요. 멀뚱멀뚱했다가 6시는 퇴근할까? 그럼 집에 가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들의 힘을 완전히 눌러버리고 내가 다 할게 걱정 마! 이런 겁니다. 이 경우에는요, 상당히 신속 정확하게 일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이 있어요. 뭘까요? 왕이 엄청 바빠요. 전부 다 왕해야 됩니다. 그래서 게으른 왕들이 이걸 되게 싫어해요. 근데 좀 정치 좀 하시고 빠릿빠릿한 분들은 왕이 육조를 직접 통치하도록 하고자 했었단다. 자, 이 왕을 좀 알면 좋겠습니다. 어느 왕이 있었냐면은 태종이라는 왕과
세조라는 왕이에요. 두 분 다 약간 쿠데타 비스무리하게 정치를 권력을 잡으신 분들이에요. 형님들 뭐 이제 좀 제거하고 왕이 오른 게 태종이라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조카를 몰아내고 왕이 오른 게 세조였고, 그들은 신하들의 견제가 못마땅했겠죠. 그래서 육조직계제를 실시한다. 하지만 아까 말했던 세종이라든가 기타 일반적인 왕들은 이건 아니지. 본래 시스템은 왕이 의정부에 연결을 하면 의정부가 육조로 연결하고, 다시 육조는 의정부에 보고하고 왕에게 보고하고, 이게 정상이야 라고 하여 의정부가 정치를 맡아본다라는 의정부 서사제를 따르는 게 기본이었답니다. 요 정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조직계제는 왕권 강화를 위하여 누가? 태종과 세조가. 나머지 일반적으로는 의정부 서사제가 기본이었다. 이것이 매우 잘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요게 박스 쳐드린 용어들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고 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치 구조를 쭉 만들어가면서 드디어 시스템이 완성되는 때가 옵니다. 시스템을 완성시킨 왕한테 우리는 보통 완성했다 그래서 성종이라는 시호를 드려요. 고려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마찬가지고 시스템을 다 만든 사람을 성종이라고 부릅니다. 즉 그때부터는 정치가 안정되는 시기입니다. 자, 그 성종 때입니다. 이 성종 때 이런 초창기 했던 모든 제도를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법전 기억하는 거 하나 있지 않을까? 경국대전? 나라를 경영하는 큰 법전, 그 정도 뜻이 되겠네요.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큰 법전을 만든 겁니다. 헌법 같은 걸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 조선은 유교 사회라 그랬었죠. 그래서 유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네 가지 요소, 이게 바로 예, 악, 사, 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예는 뭐 예의를 갖춥시다 할 때 그 예입니다. 국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의례사항을 예라고 불러요. 나라에는 뭐 누가 죽었을 때 하는 예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통치를 위한 제도 예의도 있을 것이고, 이런 거 모든 제도를 예라고 부르고요. 악은 음악, 뮤직 이런 뜻입니다. 뮤직은 왜 필요할까요? 사람을 이렇게 흥겹게 노래라고 또 필요하지만 백성들의 교화 수단이 악이다라고 얘기해요. 예를 백성한테 가르칠 때 지금처럼 뭐 이제 책을 보급할 수도 있습니다만 당시 백성들은 책을 즐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악을 통하여 악은 말하자면 예를 실현하는 뭐라 그럴까 어떤 퍼포먼스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악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사, 히스토리죠. 그러니까 우리 왕조의 내력, 정통성을 위해서 역사책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모두 통치하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에 어떤 물건이 많이 나오는지, 여기는 산의 높이가 몇 미터인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리 정보가 매우 중요해요. 국가 통치에 필요한 네 가지를 보통 예악사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책 이름을 배울 겁니다. 예에 대한 걸로 국조오리의 의, 삼강행실도 이런 게 있고요. 악학괴범, 동국통감, 고려사, 그 다음에 동국여지승남, 이런 것들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책들입니다. 보통 문화사 파트 공부할 때 책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이걸 다 외워야 됩니까?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물론 외우면 좋죠. 다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기본이 되는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 기본이 되는 것들은 바로 여기 있는 예, 악, 사, 지 관련된 것들. 요 정도는 기억하고 넘어가자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정비하면서 시스템을 완성했던 게 누가 한 거다? 훈구가 했다? 사림이 했다? 훈구가 했다. 훈구가 이런 걸 다 완성하면서 성종 때쯤에 자 이제 됐습니다 하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제도를 만들어 놓고 훈구들이 점점 자기들이 만든 권력이다 보니까 권력 욕심이 생겼는지 조금 정치를 삐딱하게 자기들 중심으로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자 아까 말했던 사림을 성종이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지방에 공부하는 친구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훈구도 좀 견제해주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도 좀 해주고, 완성은 했지만 이거 훈구들이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조금 공부 많이 했다며 좀 도와주면서 정치에 참여해볼래? 하고 자꾸 불러 모았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들한테 영의정 국무총리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떤 관직을 줬냐? 언관직이라고 하는 말씀 원자입니다. 말을 하는 관료의 직책을 주신 겁니다. 자, 밑에 우리 타이틀 밑에 자막 좀 보세요. 삼사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삼사는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을 말해요. 세 개 기관인데 사헌부는 감찰기관이에요. 관료들의 비리를 적발하기도 하고 왕한테 이르기도 하고 이런 게 사헌부. 그 다음에 사간원은 왕한테 잔소리하는 분들입니다.
왕이 잘못하면은 아니되옵니다 많이 봤잖아요. 그죠? 막 엎드려가지고 아니되옵니다 뭐 이러면서 왕한테 글 올리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왕한테 열심히 잔소리하는 분들을 뭐라 부른다? 사간원. 그 다음에 홍문관은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입니다. 그냥 관청에 와서 맨날 공부만 하세요. 그게 그들의 일이야. 공부가 일입니다. 대신에 왕이 뭘 물어보면 얼른 가서 얘기해 줘야 됩니다. 왕이 뭐 정치하다가 어려운 게 있어. 그럼 그들을 불러가지고 야, 나 이거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그거는 책 몇 페이지 나와 있는 것인데 그러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분들을 홍문관이라고 불러요. 방금 말한 그 세 개를 삼사라고 하는데 이 삼사는 관직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항상 왕한테 말씀을 드리는 분들이다. 그래서 언관이라고 불러요. 이들은요 특히 왕과 단둘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단둘은 아니지만 뭐 두세 명이 가서 얘기하지만 보통 그래서 왕과 독대하기 때문에 왕한테 상당히 다양한 방식으로 어떤 정치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거죠. 훈구들이 잘못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가지고 저 사람은 저기 잘못됐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뭐 집이 두 채가 있고 뭐 위장전여배랬고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맨날 말 하기 때문에 언관이라고 불러. 맨날 말 하기 때문에 이 말씀 원자입니다. 언관이라고 불러요. 이 언관을 누가 했었다고요? 사림들이 주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훈구들 기분 좋아 나빠? 나쁘죠. 이게 뭐야? 젊은 놈들이 와가지고 뭔데 너희들이 나를 막 욕해? 너 왕한테 나 일렀냐? 뭐 이러면서 이들을 막 누르고 싶어 했겠죠. 그래서 각종 구실을 막 붙여서 이 언관직 살인들을 막 밟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불쌍한 살인들이 4번에 걸친 화를 입었어요. 살인이 입은 화다 그래서 이거를 사화라고 부릅니다. 물론 4번보다도 많습니다만 우리가 배우는 건 4대 사화다 그래서 4개를 배울 겁니다. 무호갑자, 무호갑자, 김해울사인데 사화는 우리 한 연산군 때쯤부터 명종 때까지 한 100년에 걸쳐가지고 끊임없이 일어났던 살인들이 입은 화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계속 누르자 살인이 죽었을까? 죽지 않아. 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수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대를 이어 살인이었기 때문에 한 동네 몇백 명씩 있단 말이야. 그런 게 뭐 전국적으로 몇만 명이죠. 이 어마어마한 살인들이 자기 동네에서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서원은 공부하는 곳입니다. 향약을 만들어서 동네 향촌사회의 약속 그런 뜻입니다. 향촌사회에서 교화도 시키고 백성들의 사실상 지배자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통치하는 자치기구가 유양소예요. 수령이 내려가 있지만 수령을 도와주기도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수령들은 동네 실정을 잘 모르거든. 왜냐면은 저기 딴 데서 부임하신 분이에요. 경상도 분이 전라도에 부임한 겁니다. 뭐 지금이야 왔다 갔다 하지만 그때는 사투리 때 말도 잘 안 통해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항상 동네에 있는 로컬 살인들이 도와주게 돼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서원, 향약, 위양소 등을 통해서 살인들은 지방에서 자꾸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승리했어요. 그게 임진왜란 즈음 때입니다. 선조 때인데 그들이 딱 승리하고 정계에 나아가기 시작했답니다. 훈구들을 절멸시키고 자 이제 우리의 시대야 하고 딱 들어갔는데 문제가 있지. 수가 많다니까. 관직은 딱 정해져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야. 살인들이. 나도 살인이야 나도 그러면서 한 자리씩 하고 싶을 거니요. 어떻게 됐을까요? 싸웠지 뭐. 그래서 관직을 둘러싸고 당을 나눠가지고 A당, B당, C당 나눠가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물론 싸움이라는 게 꼭 치고받고 싸우는 나쁜 게 아니라 건전한 싸움도 있어요. 서로 간에 견제도 하고 비판도 하고 협력도 하고 뭐 지금 대한민국 정당들 그러잖아요. 그죠? 정당이 여러 개 있지만 서로 간에 견제, 비판, 협력도 하고 물론 뭐 나쁜 짓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붕당이라는 걸 이뤄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붕당 정치예요. 붕당 정치의 뭐 동인, 서인, 남인, 북인 이런 것들이 예전 교과서에서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근데 새로운 교육 과정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파악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은 붕당이 어떤 의미인가 정도만 기억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 붕당은 각각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명분이 있습니다. 당론이라고 하죠. A당의 당론, B당의 당론 이런 것처럼 우리들의 명분을 가지고 항상 자기가 옳은 것을 고집했단 말이지.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가 그들은 심지어 큰 사건에 직면하게 됐어요. 이른바 예송논쟁이라는 겁니다. 효종이 돌아가셨는데 효종의 아들이 저 현종인데 그 현종이 둘째 아들이었단 말이야. 저 효종이 둘째 아들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효종이 돌아가셨는데 현종대에 과연 상복을 몇 년 입을 것인가? 둘째 아들인 효종이 돌아가셨으니 이거를 큰아들 상복을 입혀야 되는가? 둘째 대우하고 둘째 상복을 입히면 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유족들끼리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 와중에 이제 A당, B당, 당시 서인과 남인이 있었는데 각각 다른 얘기를 하면서 3년을 입어야 됩니다. 이런 당도 있었고 1년만 입으면 됩니다. 둘째지 않소. 그러면서 막 열심히 싸웠단 말이야. 어떤 뭐 왕이 죽었는데 그 유족들의 상복을 둘러싸고 정치적으로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뭐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거 너무 좀 한심한 일인데 그 당시 이게 그들의 명분이었고 이념이었고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죽었을 때 왕 집안의 상복을 둘러싸고 신하들이 싸우는, 왕이 볼 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아, 이 나라가 어떤 나라길래 우리 집에서 상이 났는데 너희들이 난리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예송을 거치면서 점차 붕당들이 너무 명분에만 집착하고 너무 실제는 돌보지 아니하고 무슨 이론이 어떻고 이런 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왕도 조금 지치기 시작했을 거야.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황폐해진 나라를 되살리는 데 있어서 이런 건 별로 쓸모가 없었던 거죠. 아, 지금 할 게 얼마나 태산이야. 막 전쟁 끝나고 땅도 막 개판됐지, 사람들 죽어나가고 있지, 이런데 뭐 상복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렇잖아? 그래서 이런 가운데 왕과 신하들 사이의 대립, 반목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와중에 결국 승리한 당이 있었습니다. 서인이라는 세력인데 그들은 이제 우리가 계속 권력을 잡으려면 절대로 명분적으로 흐트러진 짓을 하면 안 돼. 공격받을 만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명분을 더욱더 지켜나가면서 차라리 우리의 성리학을, 우리의 학문을 종교처럼 따라버리자. 뭐 예수님, 부처님 말씀이 무조건 옳듯이 이제부터는 공자님과 주제의 말씀이 무조건 옳은 거야. 그러면서 종교처럼 바꿔갔다. 그래서 이거를 성리학의 교조화다 이렇게 불러요. 이제는 학문이 아니라, 사림들은 학문을 바탕으로 정치한 분들인데 학문이 아니라 종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무너지는 거지, 그렇죠? 나라가 무슨 종교, 지금 청동기 시대입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점점 변해가자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한 왕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붕당의 어떤 그 변천을, 붕당의 어떤 그 변질을 바로잡고 싶어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환국이라는 사건이에요. 숙종 때 일이었습니다. 숙종은 환국이라는 걸 일으켜가지고 바꿀 국은 국면. 하루아침에 정치 국면이 확 바뀌는 걸 환국이라 그래요. 어느 날 자고 났더니 서인이 이기고 있고, 다음날 자고 났더니 서인 아웃, 남인 업 이러면서 뭐 청기올려, 백기올려 이런 거 하듯이 두 당을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들 간의 경쟁을 시켰단 말이야. 그러면서 환국을 주도했었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영조와 정조께서는 들어봤죠? 탕평정치라는 very very important. 별표 하나 땅 치시고 탕평책은요. 탕평책, 탕탕평평. 붕당을 모두 평평하게 똑같이 균등하게 아름다운 정치를 구사할 것이야 라면서 영조와 정조가 탕평정치를 추진하십니다. 그리고 영조는 이 경국대전이 만들어진 다음에 벌써 한 200~300년 지났거든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그 사이에 전쟁도 있었는데 여전히 이 법을 따르는 게 말이 되냐? 라면서 새로운 법을 정비하기 시작했어요. 그 법전 이름은 경국대전의 속판이다. 그래서 속대전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영조가 속대전을 만들고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 정조 때가 되자 이 살인들이 또 보통 분들이 아니거든. 왕이 법을 만들건 말건 계속까지 이거 갖고 싸우고 있는 거야. 이제는 법전이 2개가 되니까 이 법전을 따르기도 하고 이 법전을 따르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긴 살인자는 사형이고 살인자는 무기징역이다. 자기네 당파가 사람을 죽이면 요걸 따르고 남의 당파가 죽이면 저걸 따르고 이러면서 왔다 갔다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지. 정조가 딱 보니까 이거 아니거든. 그래서 일로 와봐요. 그래가지고 2개의 법전을 관통하는, 2개의 대전을 관통하는 걸 편집하여 만든 책이 바로 대전통편입니다. 외우기 어렵지 않죠? 다시 갑니다. 밑에 자막 법전의 순서입니다. 맨 처음에는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조가 만든 게 속대전, 정조가 만든 게 대전통편, 그리고 세도정치기에 흥선대원군이라는 분이 나올 겁니다. 그분이 다시 세 법전을 모두 모아서 만든 게 모았다. 모으다라는 뜻의 한자 회가 있어. 회. 그래서 대전회통을 만들어요. 요 4개 법전 잘 나옵니다. 요거는 성종 때 만든 거, 영조, 정조,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대전회통까지 정리해 줄 것. 아래 보세요. 됐나요? 자, 이렇게 열심히 정치했던 게 영조와 정조인데 슬프게도 정조가 돌아가셨어요. 뭐 누구나 죽죠. 혹시 뭐 영화 보셨나요? 막 싸우고 영조의 새 마누라, 새 부인이셨던 정순왕하고 막 싸운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와중에서 결국 돌아가시고 뭐 암살인지 병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나이 어린 순조가 왕에 오르자 순조를 뒤에서 친척들, 일가 친척들이 막 조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왕은 사실상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몇몇 특정 가문이 권력을 장악하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권세가 있는 가문이 모든 정치를 장악하는 것을 세도 정치라고 불러요. 이와 같은 매우 변질된 정치가 나오기 시작한 게 19세기 1801년부터 일입니다. 1801년의 순조가 직위예요.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세도 정치라는 매우 불편한 시기를 겪게 됩니다. 자, 전쟁,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끝나고 열심히 정치할 그 시기에 이들이 명분에만 매달려 가지고 싸우다 보니 왕이 권력을 바탕으로 그들을 견제하고자 했으나 실패에 그치고 세도 정치에 이르렀다라는 스토리예요. 바로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전쟁 끝나고 이 시기, 막 세계적으로 막 신대륙 발견하고 막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항해하고 이러고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복작복작 싸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상 물정에 약간 어두운 채로 시간이 지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 챕터에서 배우겠습니다만 우리는 그 다음에 상당히 환난한 근대기를 거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일단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흐름이고 중요한 용어들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만해요? 어렵지 않죠? 자, 비변사라는 기구 하나 마지막으로 이건 팁입니다. 들어보고 갈게요. 비변사는요, 변방의 일에 대비하는 관청이라는 뜻입니다. 뭐 제가 여기다 써드렸지만 실제 이게 만들어진 거는요, 한참 앞입니다. 중종 때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여진족과 왜구가 자꾸 변경 지역을 습격하자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국방 수비 담당을 목적으로 만든 게 비변사예요. 그러다가 명종 때 저 남쪽 지역, 전라도, 경상도 지역에서 왜구들이 엄청난 떼거지로 막 공격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임시회의기구가 아니라 정식기구로 변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임진왜란이 뿡 터진 거예요. 7년간 전쟁이었습니다. 매일 비변사 회의가 열립니다. 매일 열리면서 이제는 임시회의였지만 여기에 왕도 오고 영의정도 오고 국방부 장관도 오고 참모총장도 오고 다 와가지고 회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거치면서 임진왜란 거치면서 비변사가 최고 회의기구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의정부는 별로 의미가 없었고요. 비변사가 오로지 넘버원. 그래서 이 붕당정치기와 탕평정치기와 세도정치기의 권력의 핵심이었던 기구 이름이 바로 비변사 되겠습니다. 이 비변사 잘 기억할 관청 이름이에요. 변방의 일에 대비하는 회의였으나 임시회의였으나 최고기구로 변해갔습니다. 뭐가요? 비변사가요. Everybody, 비변사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사회사 조금만 건드려보고 마무리할 겁니다. 다시 조선은 누구의 나라? 유교를 구사했던 사대부의 나라. 이들은 정치를 해야 비로소 사대부입니다. 아니면 그냥 동네 학자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이들이 관직에 나아갔습니다. 관직으로는 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양반 들어봤나요? 너 양반이요? 지금 양반 아닌 사람 없죠? 양반이란 말은 두 개의 반 이런 뜻입니다. 양 두 개. 동반과 서반이 있어요. 동반은 문관들을 말하고요. 서반은 무관들을 말합니다. 왕이 이렇게 딱 이런 거 보신 적 있나 모르겠네. 왕이 이렇게 딱 앉아 계시면은요, 왕 동쪽으로 신하들이 막 앉아 있고 서쪽에도 막 앉아 계십니다. 그렇죠? 이 동쪽에 앉아 있는 신하들을 동반이라고 부르고 서쪽에 있는 분들을 웨스트반, 서반이라고 불러요. 어렵지 않죠? 남쪽에도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분들을 남반이라고 불러요. 좀 사람 얼굴 같은데, 그렇죠? 삥 둘은 이걸 스마일, 군반이라고 부르는데 남반들은 궁중 심부름 담당하는 하층 관료들입니다. 그러니까 동반, 서반이 기본이고 남반은 궁중 심부름꾼 정도. 조선시대 가면 남반이라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보통 사극에서는 카메라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쪽을 보고 있잖아요. 남반이 안 보여요. 근데 왜 이렇게 왕이 작두를 대령해라 그러면 예 그러고 갖고 온 사람들 있잖아. 그런 분들이 바로 남반들이세요. 이 테두리는 군인들입니다. 이 군인들은 이 동반과 서반과 왕을 지켜주는 호위무사들. 이렇게 스마일. 알겠어요? 동반, 서반, 남반, 군반이구나. 이 동서반을 합쳐가지고 우리는 양반이라고 불러요. 공무원 그런 뜻이겠죠. 그죠? 이 공무원이 양반인데 양반이 돼야지만 양반이에요. 그런데 양반의 숫자는 한계가 있는데 우리 집안에 내가 양반에 올랐지만 우리 아들은 양반이 아니야. 싫단 말이야. 그래서 점차 양반이란 말이 본래는 동반 서반 합친 관직의 의미였으나 이게 신분을 뜻하는 말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대략 한 16세기쯤 가면서부터 양반은 이제 공무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신분으로서 지배층이라는 의미를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양반들은 점차 양반이 아닌 하급 관료들을 잘라내기 시작했어요. 너희들은 지배층이 아니야. 너희들 뭐 8급 공무원? 네가 무슨 지배층이야. 넌 절로 가. 그러면서 그들을 잘라내가지고 양반과 평민 사이에
가운데 계층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들어봤을 것 같은데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인. 중인은 본래는 기술관을 말해요. 뭐 천문 관측하는 사람, 글씨 잘 쓰는 사람, 혹은 의사, 판사 이런 분들을 보통 중인이라고 불렀는데 점차 양반들은 하급 관료까지도 지방의 하급 관료들 향리라든가 중앙의 설이라든가 많은 분들을 중인층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하나 더. 양반 가족도 양반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본처의 자식은 양반으로 쳐줬는데 첩의 자식은 양반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서얼. 서는 첩이 양인일 때 그 아들을 서자라고 부르고요. 첩이 노비거나 천민일 때 그 자식은 얼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서얼도 레벨이 있어요. 서자는 약간 급이 높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양민이야. 비록 아빠의 첩이지만 양민이야. 그럴 땐 서자. 우리 어머니가 천민이야. 그럼 얼자입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양반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서얼들은요, 첩의 자식이란 이유로 양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중인과 어울렸단 말이죠. 그리하여 사람들은 보통 이들 합쳐가지고 중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양반보다는 약간 낮은 중간급 지배자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평민, 상민 뭐 이렇게 부르겠죠. 상민들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뭐 농사도 짓고 또는 뭐 공업에도 종사하고 다양한 생산을 통하여 물건의 생산을 통하여 사대부가 열심히 공부하고 통치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분들. 농사꾼, 장사꾼 이런 분들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농공상 표현하는데 그 농공상이 바로 그들입니다. 적어도 먹을 걸 생산하거나 입고 쓸 걸 생산하거나 혹은 유통을 하는 분들입니다. 보통 생산을 해야 가장 높은 분들이에요. 지식의 생산, 먹을 거의 생산, 나머지 기타 등등 생산, 유통. 하여 순서는 사농공상 순서입니다. 그럼 생산을 전혀 하지 못하는 분들은요. 그 인간이 아니지 그런 것들은 천민에 해당해요. 이를테면 광대, 뭐 노비, 기생, 무당 이런 분들은 몸을 파는 분들이에요. 뭐 지금의 연예인들만 좀 훌륭하지만 TV에 나서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막 이런 분들은 생산이 없이 유흥을 위한 분들입니다. 유흥을 위한 분들은 몸을 파는 분들이기 때문에 천민으로 봤던 게 옛날의 생각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천민은 광대, 기생, 뭐 탤런트, 영화배우, 코미디언 이런 분들, 뭐 그 다음에 노비들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천민에 해당하는 분들이었어요. 이게 4개의 신분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사신분인데 그러나 우리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에는 그런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요, 신분이 4개가 아니라 딱 2개밖에 안 나와 있어요. 우리 조선의 신분은 다음과 같은 2 종류가 있다. 하나는 좋은 사람, 양인. 또 하나는 천한 사람, 천인이다. 하여 이거를 양천제라고 불러요. 요 위에 분들은 다 같은 분들이야. 왜냐하면 이들은 얼마든지 공부해서 양반이 될 수 있는 분들이거든. 즉 과거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 분들이 바로 여기는 양인들이에요. 오케이? 대신에 그들은 국가에 필요한 의무로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토지세라든가 아니면 물건 생산세라든가 장사세라든가 세금을 내고 심지어 군대도 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들의 의무입니다. 양인들은 그래서 과거에 응시할 권리가 있고 대신에 국역이나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들을 뭐라고 부른다? 양인이라고 부른다. 천민은 그런 게 없다. 그냥 매매의 대상이거나 혼자 어디 산속 가서 살거나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양천제는 그래서 조선의 법적 신분제예요. 그러나 양반들은 이게 못마땅해요. 아니 그럼 내가 얘랑 같은 레벨이란 얘기야? 말이 돼? 야 농민 너하고 어떻게 나하고 레벨이 같니? 라면서 그들은 철저하게 양반과 나머지를 구별하고 싶어 했습니다. 왜 아까 그랬잖아요. 중인들도 갈라내기 시작했다고. 즉 그들은 양천제라는 신분제보다는 양반이냐 아니냐라는 반과 상을 가르는 반상제를 훨씬 더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양천제가 기본이었으나 실제로는 반상제가 운영이 됐어요. 어떤 평민 갑돌이도 양천제에 따라서 내가 양반인 김대감과 같은 레벨이지 라고 함부로 말을 못했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항상 나는 그냥 상민일 뿐이야. 양반과는 처음부터 레벨이 다르지. 집안이 다르니 결혼도 같이 못해.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요 양천제는 법제적 신분제지만 관념적 신분제. 자막 좀 보세요. 법제적이지만 관념적 신분제였고 반상제는 실질적 신분제였습니다. 라는 게 조선 신분제의 가장 크고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요거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이와 같은 신분 질서는 전쟁을 거치면서 급속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막 7년, 막 1년 막 이렇단 말이죠. 그 시기 동안에 사람들은 여기저기 도망다니면서 호적을 파버렸고요. 내가 언제까지 노비로 살아? 넌 노비 싫어! 그럼 도망가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신분을 변화시켜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도 이걸 알아요. 알면서도 돈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결국 신분제가 무너지는 것을 조장한 측면도 있어요. 납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돈을 내면 혜택을 주는 것을 납속이라고 불러요. 돈을 내면 그에 따라서 혜택을 주는 걸 전부 통칭해서 납속이라고 하는데 신분제도에 있어서는 납속책 그러면은 돈을 내고 신분을 세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천민은 평민으로 올라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상민들은 양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내면은요. 1억 뭐 이러면은 관직 하나 주는 거예요. 이런 납속을 국가에서 많이 시행을 합니다. 왜? 돈이 없었거든. 그래서 돈 많은 부자들한테 돈을 거둘 목적으로 야, 너 양반할래? 내가 신분 하나 줄게. 그러면서 판매를 했던 얘기죠. 이 납속과 비슷한 걸로 공명첩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빌공자의 이름명자입니다. 이름 부분이 비워져 있는 임명장. 임명장인데 좀 이따 문제할 때 볼 겁니다. 임명장, 국무총리, 뭐 김정현, 위 사람을 국무총리에 임명함, 도장, 꽝, 대통령 도장 있는 거야. 근데 그 이름 부분 김정현이 백지에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내가 김정현 넣으면 내가 국무총리가 되는 거고. 이해돼요? 다른 사람이 이름 쓰면 그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름이 비어져 있는 거를 공명첩이라고 하는데 비싼 값에 막 거래하기 시작했어요.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신분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요. 여기다가 뭐 도망갈 수도 있고 공을 세울 수도 있고 나아가서 우리도 좀 집단적으로 이런 분들이 주로 그랬어요. 집단적으로 서울도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서 상소 올리고 막 요청하는 거. 청원제도죠. 말하자면 그런 걸 소청이라고 합니다.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신분, 하층 신분들이 상층으로 올라가면서 양반수가 점점 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새로 양반이 된 분들을 뭐라고 부르냐? 돈을 내고 양반이 되었건 어떤 상소를 통해서 되었건 이런 양반들을 새로 양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향이라고 불러요. 새로운 양반들. 반면에 본래 양반이었던 분들이 전쟁을 거치면서 몰락한 분도 있습니다. 허생전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과거를 아무리 봐도 급전은 안 돼. 그것도 한두 번이지. 나도 떨어지고 우리 아들 떨어지고 손주 떨어지고 그러면 이젠 그 집안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자, 공부도 못하고 지가 양반인가 뭐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몰락한 양반이 생겼고 중앙정치에서 붕당정치, 세수정치 변해가면서 권력층이 좁아지자 권력의 중심에 있는 분들의 숫자가 얼마 안 되기 시작하자 밀려난 양반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죠. 그 밀려난 양반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자기는 동네로 내려갔겠죠. 동네에서 찌그러져가지고 그 동네에서 겨우겨우 양반 행세는 하지만 양반 같지 아니한 분들을 찌끄레기 양반, 잔반이라고 부르고요. 그나마 양반 행세했던 분들을 향반이라고 부르지만 이들은 사실상 동네 로컬 양반이지 먹어주는 양반은 아니었단 말이야. 이들은 본래 양반이었으므로 뭐라고 불렀냐? 올드향이다. 그래서 구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에서 새로 돈을 주고서 양반이 되었던 떠오르는 실세들과 본래 평민이었죠. 근데 돈 주고 양반 된 겁니다. 그리고 본래부터 양반 집안이었지만 몰락해서 맨날 거지같이 살고 있는 그런 양반들과 쌈박질이 벌어집니다. 향촌사회의 주도권, 위양소를 누가 먹을 것인가를 가지고. 그래서 그들 간에 전쟁이 벌어졌으니 이 전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 향들의 전쟁이다. 그래서 배틀 오브 향, 향전이라고 불러요. 빠밤, 오케이? 향전 발생으로 동네가 막 시끄럽고 난리가 납니다. 나라에서는 이걸 가만히 지켜보면서 괜찮네. 돈도 벌고 그렇잖아. 이걸 통해서 왕권도 강화시키고 이러면서 조금 조장한 측면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철저한 양천제 반상제 신분제는 전쟁을 거치면서 급속하게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아름다운 스토리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우리가 보통 사회사에서 다룬 내용들인데 개념어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천제, 반상제, 법제적, 관념적 외우지 마시고요. 양천제가 어떤 의미인지, 반상제는 어떤 의미인지, 신약은 누구를 지칭하는지, 향전이라는 건 뭔지를 용어의 개념으로 정확히 파악하시는 게 한국사 공부의 가장 아름다운 정도입니다. 아시겠죠? 항상 정도를 가셔야 됩니다. 자, 이쯤 해놓고 이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지난 1, 2강까지는 이 파트를 그냥 쭉 읽어드렸는데 이번에는 퀴즈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풀어보시자고. 푼다기보다 이제 개념 확인하는 정도겠지만요. 자, 문제를 쭉 가볼까요? 세조의 집권을 도운 공신으로 관악파를 계승했다. 뭐라고 부를까요? 훈구. 훈구. 좋아요. 자, 성종이 바로 이와 같은 훈구를 견제하고자 새로 등용한 세력들. 성종 때부터 정계에 막 진출했어. 그 전까지는 동네에서 공부하면서 숲을 이루고 있었지. 이런 분들을 사림이라고 부른다. 좋아요. 자, 왕이
육조를 직접 관할한다. 왕이 의정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육조에게 직접 연결하고 어느 왕 때였죠? 태종과 세조 때 이 제도가 횡행했었는데 그 제도를 육조에 직접 연결한다 하여 육조 직계제라고 부른다. 재상이 왕과 육조를 연결한다. 의정부가 왕과 육조 사이를 커넥트해주는 제도. 뭐라고? 의정부 서사제. 어렵지 않죠? 자, 세조부터 성종대 편찬한 조선의 성문법. 이 법의 편찬을 시작한 사람은 세조였습니다. 훈구들이 막 권력을 잡으면서 법 만들자. 그래서 경국대전에 편찬을 시작했는데 완성은 성종 때 가서 된 거예요. 그래서 세조부터 시작하고 성종대 완성했다라고 기억하세요. 책 이름이 뭐라고요? 경국대전이었습니다. 자, 영조가 양란은 두 개의 전쟁,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얘기합니다. 그 전쟁 이후의 변화를 반영하여 새롭게 편찬한 것으로 경국대전의 속판입니다. 속대전이라고 불렀죠. 정조가 두 법전을 관통하는 내용을 모아 편찬했습니다. 대전을 통하는 내용을 모아 편찬했으니 대전통편이라고 부르면 되겠네. 이름도 어렵지 않죠? 이렇게 외워나가시는 겁니다. 항상 대전통편, 대전회통 헷갈리시는데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통편은 관통하는 거, 회통은 모은 겁니다. 교집합, 합집합 그래요. 자, 연산군부터 명종대 사림이 입은 화를 말한다. 무오사와 갑자사와 기묘사와 을사사와 사화 사림이 입은 화를 사화라고 부르자. 내신 문제에서는요, 4개의 사화를 구별하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수능 문제에서는 4개를 구별하는 건 나오지 아니하고 그 당시 있었던 사림들의 개혁 정치를 주로 시험에 묻곤 합니다. 사림들이 나뉘어 견제와 균형을 이룬 정치. A당, B당, C당, 당을 나눴습니다만 서로 간에 막 싸운 건 아니고요. 견제와 균형으로 상생하면서 이런 정치를 붕당 정치라고 부른다. 일본 학자들이 이 정치를 가지고 막 욕을 하면서 너희들은 맨날 당파 나눠가지고 싸웠지? 해가지고 당쟁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물론 우리나라 학자들도 당쟁이라는 말을 즐겼습니다만 이거는 그냥 싸운 게 아니라 투정하고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함께 협력하는 정치였기 때문에 붕당, 정당이 본래 싸우죠 뭐. 세상에 어느 정당이 안 싸워? 미국도 뭐 공화당, 민주당 맨날 싸우잖아요. 정당은 싸우라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정치 의견을 관철하는 게 정당의 목적이니까요. 따라서 싸움은 기본이고 그 당을 이룬 거에 의미를 두자.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우리나라 학계의 시각입니다. 붕당 정치라는 말을 주로 씁니다. 당쟁이란 말은 교과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자, 현종대 복상 문제로 붕당 간 대립했다고. 효종이 돌아가시고 효종 비의 상복, 인조 비의 상복 문제로 싸웠던 걸 뭐라고 부른다? 예송 논쟁이라고 부른다. 두 번의 예송이 있습니다. 역시 내신에서는 가끔 가다가 2개의 예송을 물어보기도 해요. 서인이냐 남인이냐까지 물어보기도 하는데 일단 수능에서는 예송 정도만 알면 되겠으니 용어 먼저 파악하시고 세부적인 격까지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내신 공부할 때 조금 더 깊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조와 정조가 대립 극복을 위해 편 정치. 영조와 정조가 붕당간이 빠져네. 붕당 간에 혹시 영조와 정조가 대립한 것 같잖아요. 붕당 간의 대립을 극복하고자 펼던 정치를 뭐라고 부른다? 탕평 정치라고 부른다. 특종은 편당적 인사관리. 한 당을 편애하는 것을 편당이라고 불러요. A당, 하루아침에 B당 이런 식으로 한 당에 몰빵해주는 이런 제도. 이런 편당적 인사관리로 일으킨 정치 변동을 국면을 바꿨습니다. 환국이라고 불렀었죠. 자, 정조사후 특정 가문이 전국을 주도하는 것을 세도정치라고 불렀고요. 본래 전쟁 대비를 위해 만들었으나 양난을 거치면서 모든 국정을 주도했던 이상한 기구 이름이 비변사. 우리 따라해봤죠? 리피트. 비변사. 좋습니다. 자, 문반과 무반. 본래는 공무원을 뜻하는 말이었으나 그 가문까지 지칭하는 용어로 바뀌었던 것은 양반이란 단어였고요. 기술관이 본래 기본이지만 하급 관료까지 포함시킨 용어를 중인이라고 불렀었고요. 과거형 시작을 갖고 있었고 역을 부담할 의무를 지니신 분이 바로 누구? 평민, 상민층. 그죠? 그들을 포함하여 양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양천지에서 양인에 대한 표현이 바로 과거형식 부담이에요. 사림이 주도한 사신분제로 16세기 사림이 주도했던 그 맨 위에는 양반, 중인, 평민, 상민, 그 다음에 천민으로 나눈 사신분제로 16세기쯤부터 실질적 신분제 기능을 했던 거. 양천제입니까? 반상제입니까? 반상제죠. 그렇죠? 향촌 지배권을 둘러싼 분홍층과 분홍층이 돈 주고 양반직 산 사람들, 사족의 대립을 향전이라고 부르고요.
지방의 사립기관으로 사림의 근거지가 되었던 곳은 서원입니다. 사족이 주도한 향촌사회 규약, 향촌의 약속은 향약이라고 부르죠. 사족들이 자치했던 기구입니다. 자치하면서 수령을 도와주기도 하고 유향소, 머무를 류, 시골향, 동네에 머무는 관청, 경지소는 서울에 있는 관청, 서로 간에 연결하면서 통제도 했었답니다. 돈 내고 신분을 상승시키는 합법적 제도를 납속책이라고 불렀고요. 이름 적는 데가 비어있는 임명장을 공명첩이라고 불렀고요. 영정조 때 등용이 확대된 계층으로 중인 취급받았답니다. 본래 중인 취급받았지만 영정조기에 관직이 올라갔어요. 박제가, 이덕무, 유득공 이런 분들인데 그들은 설입니다. 설. 노비가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게 한 제도, 요거는 추가. 영조 때 엄마, 아빠 중에 하나가 노비이면 자식은 다 무조건 노비였습니다. 엄마가 노비여도 자식은 노비, 아빠가 노비여도 자식은 노비, 엄마 아빠가 다 노비여도 자식은 노비였는데 영조 때 이제는 어머니 신분을 따라서 엄마가 양인이면 양인으로 바꿔준다. 노비는 앞으로 엄마를 따른다. 노비는 종 따릅니다. 모 엄마를 노비 종모법이라고 불러요. 요거 하나 추가로 기억하면 좋겠다. 됐나요? 자, 문제 한번 빠르게 훑어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개념입니다. 자, 이 제도가 뭡니까? 육조가 의정부를 거쳐 왕으로 올라가고 왕이 의정부를 거쳐 육조에게 전달하되 단 인사권과 군사권 등은 그냥 가고 나머지 전부 다 의정부가 하는 거야. 이 제도는 의정부 서사제. 자, 의정부 서사제는 어느 왕 때? 세종대왕 때 확립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나중에 한 중종쯤 지나면서는 의정부 서사제가 기본이 됩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육조 집계는 태종과 세조였다. 이것만 잘 기억하세요. 자, 훈민정음 편찬반포는 세종대왕. 여진정벌을 위해 별무반 파견한 거는 고려 때 얘기죠. 고려 숙종 때 만든 게 별무반이었고 예종 때 파견을 합니다. 한양천도와 경복궁 및 종묘건설은 나라 세울 때 정두전이라는 분께서 나라 처음 세울 때 태조 때입니다. 이거는요. 직전법 실지와 경국대전의 편찬 시작. 요거는 언제였죠? 세조 때 시작했으니까 세조 때. 그러니까 요때는 육조 집계제였고 요때는 의정부 자체가 없었고 아직까지. 전민매 정도감은 고려 공민왕 때였고 답 하나밖에 없네. 세종대왕. 1번이 답이겠네. 뭐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죠. 실제 우리 수능 예비 기출문제였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한번 파악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신분은 넓은 의미로는 중간 신분이고 좁은 의미는 기술관이다. 서울도 비슷한 처우를 받았다. 사례 한번 읽어보세요. 누굽니까? 중인들입니다. 중인들 신분 세습 재산으로 취급된 건 노비죠. 통역관, 의사, 법률, 판사, 계산하는 상관 등 이게 바로 중인들입니다. 자, 과전과 공전은 고려시대 귀족이었고요. 음서 역시 고려의 문벌귀족, 권문수족의 특권이었고요. 우리 배운 겁니다. 앞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하며 조세와 구역을 내는 것은 양인 계층을 말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양인들이지 중인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므로 안 됨. 3번 다음 전의 내용과 관련 깊은 것은 뭘까? 효종과 효종비가 죽었을 때 인조 계비의 복상을 가지고 서인과 남인이 몇 년이지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예송이라고 불러요. 정의를 묻는 문제죠. 이 각각의 정의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괜찮죠? 사화가 뭔지 환국이 뭔지. 자, 답은 예송이고요. 4번입니다. 매출진 2기구 중종 때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국방문제 정통한 임시회의기구였다가 외변을 겪고 외란을 겪으면서 확대되고 기능이 강화되었던 기구의 이름은 repeat 비변사. 몇 번 나옵니까? 그죠? 주선 후기가 되면 국정을 총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장일치로 국가 중대사를 결정했던 거는 고대의 화백회의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들어보실 겁니다. 육조 집계제가 시행되면 기능이 약화진다. 이건 의정부 얘기겠죠. 그죠? 의정부는 육조 집계제가 시행되면 기능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서문화성과 중추원 고관들 고려의 관청들이죠. 제추회의, 도병마사, 식목특감 등이 해당될 거고요. 관리비리 감찰, 언론기능. 자, 기억나세요? 뭡니까? 사원부가 비리를 감찰하고 말빨로 언관이었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공명첩입니다. 왕의 교지인데 여기다 이름 김정현 써놓으면 김정현이 가선대부 행용양위 부호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관직 이름이 써있고 여기다 이름만 집어넣으면 돼요. 뭐라 불러요? 공명첩. 공명첩은 문서 발급 목적이 있겠죠. 당연히. 뭡니까? 돈 벌려고. 그렇죠? 신문제 폐지는 안 됐습니다. 이거 신문제 폐지랑 전혀 관계없습니다. 신문제 폐지는 근대기 가복이었게 되는 겁니다. 본래는 평민이 양반되는 거고요. 비어있고 양반수는 늘어날 거라는 전반적인 이야기를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거겠죠.
문제풀이 가능해요? 어렵지 않죠? 개념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로 일단 우리 조선사는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강에서는 고려사 공부해 볼 겁니다. 근대사. 그래서 국제질서의 변동과 근대국가 수립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또 4강과 5강을 한번 준비해 볼 테니까요. 4강부터도 역시 집중해서 계속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선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